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삼성동 헬기 충돌 사고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승윤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도심에서 헬기가 건물과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6일 오전 민간 헬기가 삼성동의 고층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운행을 강행한 배경과 당일 비행 경로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는 동시에 사건 당일 아파트의 항공장애 표시 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강남구청이 임시 대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충돌로 인한 건물의 피해 규모 등 새로운 정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특히 민간 헬기 관련된 규제나 관리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한강에서 운항 중인 관광 헬기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시내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에서 하늘을 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 기자,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왜 사고가 발생한 이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항공장애 표시 등이 꺼져 있었냐 이 부분입니다. 네. 이 102동의 항공장애 등은 이 자동 전멸장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이 관리자가 전날 저녁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청은 표시 등 관리 책임이 구청 측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이에 따라 업무 자체를 방치해왔습니다. 부산시도 부랴부랴 고층 건물 항공장애 표시 등을 일제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장 큰 의문은 왜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몰았던 베테랑 조종사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위험하니 김포에서 출발하자고 LG전자 측에 건의를 했다가 잠실로 출발을 했냐는 겁니다. LG전자는 박인규 기장이 출발 1시간 전에 시정이 좋아져서 잠실을 경유할 수 있다고 알려와 예정대로 잠실에서 헬기를 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기장과 LG전자 간의 통화 시간, 분량, 착발신 내역 등을 확인해서 이번 사고 헬기가 왜 잠실로 향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집중 규명할 방침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항공당국이 비행을 허가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항공당국은 김포공항의 시정은 이륙하기에 괜찮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 착륙 장소인 잠실의 시정 상태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헬기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안개나 폭우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헬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안개 관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는 앞으로 헬기에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 직전 정해진 항로를 크게 벗어나서 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것이 기체 이상 때문인지 조종사 과실 탓인지도 궁금증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항공청은 헬기의 비행 경로와 고도, 속도 조종실 등 대화 내록 등이 담긴 이 블랙박스와 이 기체 잔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민간 헬기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특히 헬기가 이륙한 이후에 30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김포공항 공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항공 당국과 교신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민간 헬기가 이륙한 이후에 이런 사고를 내고도 이 항공당국은 중간에 상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마련할 이 헬기 안전 강화 방안에 헬기 이륙 이후에도 안전 상태 점검을 위해서 교신을 자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앞으로 이 헬기 탑승자나 헬기 착륙 장소 관련한 의혹이 있으면 앞으로 더더욱 저희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대책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평가원님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사건이 항공 안전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면서 도심 개발과 관련된 이슈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초고층 빌딩의 건설이 늘어나면서 항공 안전은 물론이고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관광 호텔을 추가적으로 허가하는 관광진흥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개발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언론 보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고층 건물들이 화제에 오르면서 특히 잠실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층수의 재조정을 건의하는 등 2009년 당시에 이뤄진 건축 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항공 안전을 넘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공군에서는 처음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착륙과 관련된 안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한창 건설 중이죠. 혹시 입장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헬기 충돌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제2롯데월드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LG전자 자가용 헬기 충돌 사고로 촉발된 이 항공 건물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문제나 다른 문제는 너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다른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롯데 측은 이번 헬기 충돌 사고 이후에 제기된 제2롯데월드 층수 조정 검토 의견을 결론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123층 층수와 555m 높이는 건축 인허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공정 계획에 따라 건축 중이고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거쳐서 안전이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축 인허가 심의가 난 이상 이 확실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번복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2롯데월드 관련 지적이 제기된 이후에 실국장 차원에서 이 실무대책회의도 열었지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안이 최종 확정되자 공군과 롯데는 서울기지 비행 안전과 작전 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가량 틀어서 건설을 하고 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필요한 감시 장비 등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이 항공기 계기와 시계 비행으로 이륙할 때 안전 기준이 충족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군은 이 서울공항의 항공기의 비행 경로 감시와 이착륙, 이 비행 단계 때 제2롯데월드에 접근한 것을 경고하는 정밀 감시 장비를 지난 10월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서울공항의 모든 수송기와 서울공항에 이 제2롯데월드의 위치 정보와 건물 회피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형인식 경보 체계도 설치했습니다. 이 항공기 착륙 단계에서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여주는 이 정밀 접근 레이더 한 대를 또 추가 설치했고요. 또 착륙 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항공기의 활주로 방향과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전방향 무선 표시 시설도 새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공항은 이런 경고 장비가 없는 이 외국 정상들의 전용기 등 이렇게 에어포스원이나 이 미군 군용기들도 착륙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롯데 측의 꾸준한 안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빌딩 건축이나 운항 지침 모두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따가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어떤 거 필요하셔서 오셨어요? 네. 팽이 보러 왔습니다. 가격이 얼마지요? 예, 지금 지팡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12,000원짜리고 이쪽에 있는 건 15,000원짜리고요.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저는 그 2단지 맞은편에서 의료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좀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어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아러 닥터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차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때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방송된 유아러 닥터에서는 폐암을 주제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날은 고려대 흉부외과 교수가 직접 출연해 폐암의 정의와 종류, 원인,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전문적인 설명이 자칫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기자의 재연과 같은 다양한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항암 효과와 눈 건강을 위해 건강보조제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는 오히려 폐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매우 주요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히 검색만 하면 각종 보충제의 효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양성분을 보충제를 통해 손쉽게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또 폐는 신경이 없어 통증이 없기 때문에 폐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중기나 말기인 경우가 많아 늦는다는 내용은 조기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암 환자를 지원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 항목을 살펴보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개 항목으로 폐암 부분은 조기검진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폐암 조기검진을 위해 방송에서 검진을 시작하는 적절한 연령이나 검진 주기, 검사 종류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 따르면 폐암의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6.5%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는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흡연은 폐암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폐암의 원인인 흡연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한 줄 소개로만 그쳐 아쉬웠습니다. 폐암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이 세 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간단한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운동의 종류나 지속 시간도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폐암이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나쁘며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하여 다소 병에 대해 절망적인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시청하지만 그 병을 앓고 계신 환우나 가족들이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시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폐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소개해 주어서 폐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지요. 그럴수록 방송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티엔의 유아러 닥터, 앞으로도 아는 것이 약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은 지난주에 대규모 편성 개편을 했는데요. 개편 초기라 그런지 크고 작은 방송사고가 잇따라 시청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방송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아침 뉴스 시간에 20초 이상 영상사고가 발생해 시청에 불편을 줬는데요. 이날 여야 국회의원 인터뷰 화면 위에 다음 뉴스를 준비하고 있던 여성 앵커의 모습이 계속 잘못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드라인을 보도하는데 뒷배경으로 앵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등 뉴스 배경이 산만하고 어색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세종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현장을 연결했는데 중계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현장 앵커가 말을 하다 끊고 다시 연결을 기다리고 카메라가 엉뚱한 곳을 비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배경화면의 그래픽 색상이 너무 강렬해 정작 출연자나 자료 화면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시청자들은 편성 개편 초기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미비점을 하루속히 보완, 개선해서 더욱 신뢰받는 뉴스를 제공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뉴스에서 김천 부항 다목적댐 준공식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천 부항 다목적댐이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들이 보고자 하는 영상은 나오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외벽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단식 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당사자인 김미희 의원의 모습은 없고 이 사실을 전하는 통합진보당 대변인인 김재현 의원의 모습만 나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손삼수 씨에게서 전시 비자금 5억 원을 환수했다는 뉴스가 방송되는데요. 뉴스 내내 당사자인 손 씨의 영상은 없고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홍 씨의 영상만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뉴스 시간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담을 하면서 그래픽으로 성폭력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막으로 나온 피해자 평균 연령 37.1세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틀리게 쓴 겁니다. 지난 19일 뉴스 출발에서는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들의 합동 연결식이 이날 아침 7시에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오늘에서는 연결식이 8시라고 보도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틀린 글자나 부정확한 내용은 뉴스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가 세상을 보는 창문인가라는 물음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가를 위해서 꾸준히 반복해야 할 질문입니다. 세상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뉴스 보도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고 뉴스 보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하느냐 아니면 걱정거리로 만드느냐도 창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직된 정치나 얼어붙은 경제, 흉악한 범죄나 사고 등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 토론이나 논쟁이라는 명분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을 부추기는 창문이라고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오히려 흐려놓고 회방하는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이고 경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이고 흉악한 범죄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창문은 시청자가 원하는 창문이 아닙니다. 반면 상업적인 뉴스 보도의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상업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듯 그 빈도가 많아지고 분야도 확대된다는 연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조응하는 편가르기나 경제나 산업이라는 이유로 홍보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기획 보도는 점차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가 기획 기사로 아니면 특집으로 만들어지거나 광고로 연결되는 사례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에서도 상업성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변질되거나 형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창문의 크기나 유리의 맑고 흐린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창문의 방향이나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창문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을 선택하고 전달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창문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듯하고 품격을 갖춘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바랍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에 기대할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